박성광 선생님은 학부 때 종교학을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궤적을 따라서 또 사유를 또 발전시켜 오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놓인 어떤 거대한 어떤 간극을 또 좁히고 또 이 두 영역을 배합하는 어떤 이런 연구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특히 그 다윈과 관련된 더 많은 저서를 또 번역하시고 또 직접 집필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신 책 중에서는 저항의 초대, 굿바이 다윈,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여러분 읽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책들 들 수 있겠고요. 또 저서로는 다윈에게 직접 듣는 종의 기원 이야기, 아인슈타인의 광석 미스터리를 비롯해서 이 고전 및 현대 물리학과 과학에서 논해지는 어떤 여러 논의들을 또 인문학과 또 접목시키시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그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티머스 머튼의 꽤나 어려운 어떤 그 사상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도움이 되는 그런 가이드를 해주실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현대사상 세미나를 좀 이끌고 계시고요.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사물의 그늘, 그리고 부제로 티머시 머튼의 다크 에콜로지라고 제목이 붙은 내용으로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성관입니다. 오늘은 티머시 머튼의 다크 에콜로지를 주로 소개하는 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발표를 위해서 이 공간도 다크하게 꾸며주시고 여기 포스터도 그 다크한 세계로 들어가는 다 제 발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티머시 머튼은 아직 한국에 번역이 돼서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티머시 머튼을 주로 이야기할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조금 비틀어서 사물의 그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살짝 덧붙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인류세, 코로나19 사태 등 지구인들 모두가 자주 접하는 말들이다. 이에 대해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과 대안적 세계 창출을 외치거나 혹은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에 맞서 새로운 문명으로 향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세계가 인류세로 진입했음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긴급하거나 때로는 극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먼저 지구의 상황 중 일부만을 선택적 인위적으로 전변시키려 하는 지구공학이나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를 주요 대안으로 삼는 화성으로 가자는 그런 것에는 상당한 위험이 동반된다는 점을 짚어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삶을 바꾸려는 마음이 스며들지 않은 그런 대안은 지금의 상황조차 더 악화시키는 귀결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인류세를 포함해 어쨌든 대단히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다는 데에는 크게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와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가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생태론에서 자주 말하는 타자와의 공존을 사유할 때 타자 중에 같은 인간이 있음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를 깊이 인식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자칫 패배주의로까지 이어지면 위기 상황을 점점 더 엄혹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싶게 되고,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큰 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 공포와 죄의식에 지배당하며 타자와의 공존에 가장 반하는 길로 빠져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긴급한 위기의식과 함께 여유를 갖자고 말하는 것은 극히 모순된 말이지만 에너칭의 피난처, 레퓨지아 개념을 끌고 와서 다나 해로웨이가 제시하는 바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시공간을 잠시 열어줍니다. 우리는 아마도 지금 이대로 가면 엄청난 재난을 맞을 테고 이 과정을 아예 역행시키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인류세의 상황이 본격화되어가는 이행기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군데군데 피난처를 확보해야 하며 변형된 형태로나마 생존자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피난처들이 세계의 상황도 어스름하게나마 바꿀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의 세계에 사이사이 간격을 벌리는 일입니다. 한편 이 시기는 단지 피난처를 만들고 거기서 살아가는 시기만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버린 인류세 세상에서 우리가 차근히 적응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지구에 발생한 커다란 질병을 급하게 치료하려는 행위들은 대단히 민감해져 있는 지구의 상처를 덧나게 해 회복 불능으로 만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특히 지금까지 가속적으로 밀어붙인 인류 발전의 방향이 관성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상수로 놓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에 적응하며 강력한 타격을 입은 지구와 우리의 삶을 차분하게 어루만지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생명이나 인간의 가치 혹은 윤리 대신 반대로 사물이나 초대상, 하이퍼 오브젝트를 말하고 에콜로지도 그린 에콜로지가 아니라 암흑의 에콜로지, 다크 에콜로지를 주장해온 영국의 비평가 티모시 모튼의 이야기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연 없는 에콜로지나 현재 없는 에콜로지가 지금으로서는 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미래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흥미로운 것은 모튼의 이야기의 핵심에 예술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튼이 철학적 입장을 인수하고 공유하는 이 그레엄 하만이라는 사람의 철학적인 입장을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철학 중에 철학 제1철학으로서 미학을 설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메타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체계와 공명하는 바가 티모시 모튼에게 상당히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20세기 중반 하이데거가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시사하는 바를 잇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는 테크놀로지에 의해 초래된 위기 속에서 존재의 목소리를 듣자고 하면서 특히 테크노의 또 하나의 의미인 예술의 의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모튼의 다크 에콜로지는 흔히 하이데거의 이야기가 현실의 비관적 수능으로 간주되거나 개인적 깨달음에만 극한될 위험이 있는데요. 이 사유를 인류세의 미학 혹은 21세기의 감성학으로 변형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인류세. 인류세란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시대로 규정됩니다. 흔히 자연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자연이란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것이죠. 물론 138억 년 동안 자연 또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왔고요. 지구도 생명의 탄생을 포함해 많은 질적인 도약들을 거치면서 불가역적인 역사를 축적해왔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범위에서 볼 때는 역시나 자연은 순환성이 발전성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급격히 누적적으로 변화해가는 인간의 역사와는 자연의 역사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인간은 순환적인 자연을 배경으로 인간권을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인류세는 인간의 역사를 위한 그 배경 혹은 인간이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안정된 배경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 개념을 종식시켜 가고 있습니다. 1780년을 전후로 인간이 채굴해낸 석탄이 지구의 속살에 탄소 형태로 쌓이면서 새로운 지층이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로는 핵폭탄이 발생시킨 플루토늄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초래한 자연의 변성은 지층 수준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가속 시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인류라는 거대한 자연력에 의해 우리의 환경이자 삶의 터전인 지구가 급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흐름을 늦추고 또 비틀어야 하는 상황에 왔는데 우리가 씨름하며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가 바꾼 이 지구다. 또 지금도 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인류 자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 자체보다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한 대상이 된 것이다. 인류는 바빠지기 시작했고 자본주의를 변혁하자거나 과학의 목소리를 경청하자 혹은 이제야말로 인문학이 나서 사실과 법칙에 몰두하는 과학 지배의 세계를 가치와 윤리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계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예술 같은 것도 좀 더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그냥 인류의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서구 중심적인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세라는 시기 규정은 자본세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계급적이고 몰 역사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 정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사회주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체르노빌 사건이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산업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지구를 파헤치고 닥달하는 농업 역시 몇천 년 내의 문제로서 계속 존재해 왔고요. 사실 농업 문명과 공업 문명은 생각보다 대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또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만으로는 안 되고 그와 병행하여 3,000년에서 12,000년까지 잡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대한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과학 쪽을 더욱더 중시하자는 견해가 있죠. 그레타 툰베리가 과학을 경청하자고 하는 말로 유명해졌는데요. 지난 200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여 년보다 더 과학을 중시하고 과학에 귀 기울였던 적이 인류 역사에 또 있었던가. 그리고 과학은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한 요소 중 하나가 아닌가.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지구의 위기를 진단하는 과학의 데이터들은 정밀하고 거대한 과학 산업의 샘물이며 우리도 음으로양으로 알고 있지만 전쟁 장비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계와 장치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무리하게 바꾸는 지구공학이나 아예 지구의 거주지를 화성 같은 데로 옮김으로써 이 위기에서 벗어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제안에는 새로움의 요소보다는 여전히 과학기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온 근대 이래의 태도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류세에 이르게 된 역사에서부터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나치게 과학에 의존하고 실질적으로는 지배당하고 있지 않은가? 과학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과학을 가려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을 변형시켜가는 것이 때로는 저지하고 늦추는 것이 절실합니다. 한편 인문학이 주장하는 가치의 전환은 어떨까요? 여기서 문제는 세상을 가치나 법칙을 한쪽에 두고 사실과 법칙을 한쪽에 두고 가치와 윤리를 다른 쪽에 두어 대립시키는 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서구 근대에서 기원한 사실 대 가치의 틀이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자연과학 대 인문과학이라는 구분입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인문학적 전환이란 이 틀에 대한 성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틀에 갇힌 산물로 보입니다. 요컨대 근대 이후의 세계를 구성하며 가속적으로 세계를 발전시켜온 자연 대 문화, 생명 대 물질, 인간 대 비인간 등의 대립적인 이분법이죠. 이 이분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서구에서 유래한 이분법이므로 비서구, 특히 동양의 원흉적이고 종합적인 사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일까? 하지만 이런 사고가 나오기 위해서 작동하는 기계가 사실 서구, 비서구 이분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세계가 이미 서구 중심적인 원리와 방법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세계로 변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세계를 직시하지 않고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세계가 되어버린 이 세계를 겪으며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인문학은 과학과 기술을 내려다보며 꾸짖기 이전에 자신을 성찰하고 변성시킬 방법을 창안해내야 합니다. 티모시 모튼에 따르면 근대는 지구에 데미지를 입혔고 지구의 생물인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도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것 중 하나가 자연이라는 말입니다. 한 200년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손상된 범주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 개념을 가지고 지구의 위기를 사유하는 것은 위기의 원인으로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것입니다. 3. 하이퍼 오브젝트와 갭. 이제부터 머튼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대에는 진화, 기후, 생명권, 무의식, 자본 같은 것들이 실제적인 것으로 출현합니다. 이것들은 오감으로 직접 경험할 수는 없죠. 따라서 지성에 의해서 그 감각 데이터들을 개념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적으로 작동합니다.
인간의 통상적 규모를 훨씬 더 초과하는 이 거대한 존재자들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보다 더 실제적이기까지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날마다 다양한 날씨들을 경험하지만 내리는 비도 마시고 내뱉는 공기나 물도 그 자체로 경험하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기후 위기나 환경 오염이라는 거대한 실제와의 관계를 빼고는 날씨를 경험할 수도 사유할 수도 그에 대해 토의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실제는 시공간 차원 전체에서 광범하게 출현하는 거대한 놈들입니다. 모트는 이를 그런 의미에서 보통 대상과는 다른 하이퍼 오브젝트, 초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기후, 진화, 생명권, 전자기장 같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이 거대 존재자들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 바로 수학과 물리학, 그리고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정밀 장치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과 그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알아냅니다. 유한한 지성을 가진 3차원적 존재인 우리는 이것들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특유의 것이라고만 믿어온 이성이 산출해낸 기계 등을 비롯한 도구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성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더 비인간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하몬의 재미있고도 중요한 포착 지점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에게 온전히 포괄될 수 없고 자연의 빛이라 믿어졌던 이성은 일정한 한계 속에서만 작동한다는 것. 이 점이 도드라져 인식에 포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이었습니다. 휴메에 따르면 우리는 경험 데이터들로부터 통계학적 상관성만을 획득할 수 있으며 경험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원인 결과 메커니즘은 허구적 구성물에 불과하죠. 칸트는 이러한 휴메에게 큰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선험적 인식 능력에 의해 구성되는 현상계와 직접적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물 자체의 세계를 엄격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증기기관은 내가 직접 도달할 수 없는 바로 그 실제 속으로 말 그대로 드릴을 뚫고 지각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지질학적 시간과 교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동시 사건에 대해 주목하면 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략 1790년경은 서양 철학이 실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실제에 대해 인간의 인식 능력에 기반한 액세스에 대해서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시대와 인류세의 사실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비인간적인 것을 단지 인간의 장식물이나 상관자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직접 사고할 수 있는 철학,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윤리와 정치학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모트는 드릴로 지각 넘어 보이지 않는 심층으로 들어가게 된 역사에서 철학은 대단히 반동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재밌기도 하고 상당히 도발적인 얘기도 한데요. 현상, 물 자체 간의 갭. 칸트의 세계상은 20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틀이죠. 이 세계상은 물 자체를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틀로는 오늘날 분리 불가능하게 현상들에 늘 따라붙는 생명권이나 기후 같은 것들에는 직접 대처할 수가 없다. 지구온난화나 생태적 위기에 대해 각종 증거들이 과학 데이터로 제시되지만 또 그에 반대하는 데이터들 또한 지칠 줄 모르고 제시되고 있는 것도 핵심적으로는 그 때문이고 늘 논란이 되고 있죠. 우리의 21세기는 칸트가 벗어나고자 했던 독단들의 격투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칸트의 상관주의 철학은 사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종종 더 악화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세계는 끝이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임박한 심판과 우리 자신의 삶의 변혁에 의한 느닷없는 역전이 일어나리라는 묵시록적 외침. 이게 이제 생태주의 중에 좀 더 근본주의적인 쪽이 이제 상당히 종교적인 쪽으로 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이전으로 심지어 고대로 돌아가려는 것일 뿐이다. 모트는 현상과 물 자체 간의 갭을 문제로 보지 않고요. 그것을 처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반대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시죠. 나는 내 머리 위로 내리는 이 비, 아열대인 휴스턴에 내리는 이 큰 빗방울을 직접 볼 수도 접촉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 빗방울이 지구 온난화의 표현으로 외관화로 떨어지고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빗방울은 지구 온난화도 인류세도 아니다. 기후는 실제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것이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실제의 갭이 균열이 우리를 동요하게 만드는 공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백은 우리의 실제가 뭔가 일관되지 않거나 불완전하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이다. 빗방울이면서 동시에 지구 온난화이기도 한데 둘은 명백히 다른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층 더 불온한 것은 우리가 이 갭에 대해서 사고할 수는 있지만은 이 갭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 갭을 그런데 사고하는 데 주어진 이름은 바로 이성인데, 이성에 들러붙는 곤란은 인류세를 야기한 바로 그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여러 양태들 안에 이성이 이미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자체는 인간이 지각에 탄소를 침전시키기 시작했을 때 사용되던 도구 중의 일부기도 합니다. 이렇듯 에콜로지컬한 시대의 딜레마란 그 시대가 현저히 증대한 지식의 산물인과 동시에 그 시대가 이 지식의 구성 요소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수를 센다는 예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수를 셀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수가 무엇인지를 당신에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 둘, 셋 세려면 수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어야만 해서 그것이 전제가 되죠. 칸트가 선험적이라고 불렀던 것, 즉 세는 일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이 언제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데도 내가 당신에게 수를 제시하고자 하려면 다시 또 손가락을 들어서 잘 봐 하면서 이렇게 세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발견한 실제에 있어서의 균열입니다. 칸트가 들었던 두 가지 예를 얘기한 다음에 모트는 이렇게 묻습니다. 현대 과학에서의 인과성은 실로 흉적인 것,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상관된 데이터의 묶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대 물리학이 이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인과성이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의 영역에서의 얘기지, 그렇게 나타나는 사물들 저 배후에서 꿈틀거리는 모종의 메커니즘이나 기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경험적인 데이터의 영역이기만 하다면 왜 어느 데이터들 중에 이쪽 데이터가 저쪽 데이터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하려면 우리가 말하면 살고 있는데 그 조건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자, 하이퍼 오브젝트. 머튼이 제시한 하이퍼 오브젝트는 지구 온난화나 생명권, 진화, 전자기 같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존재자들입니다. 이는 지난 200여 년간 철학에 의해 덮여 가려져 온 갭을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는 효과를 바랍니다. 하이퍼 오브젝트는 계산하거나 사고하거나 할 수 있을 뿐 볼 수도 접촉할 수도 없는 사물입니다. 칸트의 현상과 정반대죠. 이들의 낌새를 칠 때 우리는 인간 장신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궁극적 생물이 아니고 도리어 사고 가능하지만 가시적이지 않은 온갖 종류의 방대한 존재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한 살아가는 객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인간 특유의 것이라고 믿으며 오만해왔던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친숙한 현상들이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니고 하이퍼 오브젝트들이 늘 그 현상에 들러붙어 망령처럼 어렴풋이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현상과 하이퍼 오브젝트들 간에는 거대한 단절이 있습니다. 현상들이 늘 불분명한 것도 예컨대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기후 위기가 왔냐 안 왔냐, 이것은 지구의 원래 순환 사이클 중에 하나냐, 지금 인류에 의해서 야기된 특이한 것이냐, 과학적으로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들이 늘 불분명한 것도 한없이 친숙함과 동시에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겨울에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면 반드시 미세먼지죠. 한없이 친숙하면서 늘 섬뜩한 것은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각이 종종 찾아오는, 아니 그 느낌을 결코 떨칠 수 없는 요즘. 그래서 불안은
인류세의 기본적인 정동 혹은 근본 기분이다. 잠시 옆길로 새서 이런 물음을 던져보자. 만일 우리가 이 불분명한 느낌과 불안을 말끔히 제거할 수 없다면, 또 그래서 진정한 삶에 도달하는 게 영원히 불가능하다면 어떨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본질을 잡아채지 못해서도 아니라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이젠베르크가 발견한 불확정성 원리와 보어가 제시한 상보성의 원리와 매우 닮았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완전히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는 이 불확정성 원리가 우리 인식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자연 세계가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보어의 상보성 원리는 새로 발견된 과학적 사실에 극심하게 모순되는 요소들이 공존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자연의 진실에 극도히 가까웠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각조 16번만 잠깐 보자면요. 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사실에 반하는 것은 거짓이지만 심오한 진실에 반하는 것은 또 다른 진실일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문제로 들어가자. 서양의 근대는 이 갭 혹은 거대한 단절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황급히 이런저런 차단막들로 그걸 가리려고 애썼다. 헤겔 같은 사람은 변증법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걸 가리려고 했습니다. 서구 지배적인 현재의 세계 또한 현재도 이런 불안과 공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 불안 혹은 단절에 맞서 니체는 유동, 생성, 운명의 철학을 전개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보여주었듯 유동은 형이상학적 존재자의 해석에 대한 새로 개선된 호칭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유동 이론은 흉과 칸트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지속적 현전 개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기존의 구체적이고 정적인 사물 대신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부드러운 사물들, 리좀, 탄령토와 생의 힘, 이런 유체적인 것으로 바꿔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든 정적인 것으로 보이든 통상적으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방식으로, 즉 표면적인 우연성, 우유성으로 장식된 모종의 뭔가가 포메타된 덩어리라는 이 틀로 여전히 사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체지향 존재론 끌어오기, 이런 식으로 나열한 다음에 무트는 이제 그레엄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을 이 사람이 이제 자기에게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생태론이나 문예 비평을 전개하거든요. 이 철학이 하는 일에 있어서 실제 하는 일은 실제에 있어서의 균열을 여기저기서 더욱 증식시키는 일입니다. 여러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만큼 실제에는 균열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리얼리티입니다. 실제란 바로 사물들이고 이 사물들은 그 자신과 그 자신이 나타나는 방식 사이에서 내부에서 찢겨져 있고 다른 사물들에 대해 나타날 때조차 찢겨져 있기 때문이다. 칸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인간 세계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들 간에는 서로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의 인식의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대상 자체도, 사물 자체도 그 사물 자체임과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 간에 치열한 균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예컨대 문어라는 사물은 문어라는 현상과 그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지향 존재론은 객체 지향 존재론은 따라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갭, 즉 물을 껴안으려는 서양 최초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틀이라든가 제1실체 같은 허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원인 결과라는 연쇄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 속에 원인이 늘 현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객체지향 철학은 이런 방식으로 늘 현존하는 것이 있다거나 본질, 그런 형이상학을 파괴합니다. 사실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들과 인공 연산 장치들의 도움을 빌어 인간 이성이 디텍트한 거대한 존재자들은 연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자가 인간이라는 그릇에 간단히 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친숙한 현상들과 그것과는 단절된, 그러나 우리는 직접 닿을 수 없는 거대한 존재자들이 함께 뒤얽혀 있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계는 늘 친숙하면서도 뭔가 섬뜩한 것이며 섬뜩하면서도 더없이 친숙한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던 이 언캐니함,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언캐니함은 극복되거나 부정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현실입니다. 조금 쉽게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이것을 2500년 전부터 혹은 200년 전인 칸트 때부터 이것을 덮어버렸다는 것이고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모트는 이걸 가리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현상뿐이라면 현상만을 고집하거나 반대로 현상 너머에 있으면서 현상을 규정하는 본질이나 실체를 상정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언캐니함에 대한 공포에서 빚어진 산물일 뿐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인류세에 출현한 하이퍼 오브젝트들은 이 언캐니함을 가려운 우리의 범주와 인식 도구들을 찢고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시전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대단히 기괴하고 꽤나 무시무시한 방식으로요. 이 열림을 다시 한번 닫아버리거나 고개를 쳐박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7. 경직되어 취약한 무모순율 벗기. 5절 말미에서 잠시 샛길로 빠졌던 불확정성 원리 혹은 상보성 원리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기로 하자. 존재들은 더 이상 그 현상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물들은 흐릿하고 변덕스럽고 막연한 언캐니한 무엇으로 바뀝니다. 칸토르는 수들의 집합과 수 사이에는 갭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실수의 집합도 무한하고 유리수의 집합도 무한하지만 실수의 집합은 유리수의 집합보다 훨씬 더 큰 무한이라면서 무한과 무한을 크기로 비교했죠. 이 두 무한 사이에는 그러나 연속성이 없습니다. 거대한 단절이 무가 있습니다. 이 단절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 즉 환원할 수 없습니다. 연속성을 반드시 발견해내고야 말겠다는 충동은 사실은 무모순율의 후유증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달람을 넘어갈 텐데요. 우리는 보통 영화를 보면서 저것은 사실은 스틸컷인데 빨리 보여주기 때문에 연속으로 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의 그냥 평소에 하는 추측인데 우리의 실제 이 세상이 모두 단절되어 있는데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이라고 보는 게 아닐까요? 그런 내용하고 이게 관련됩니다. 그런데 단절되어 보일 때조차도 연속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불안에서 오는 무모순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숲도 그렇습니다. 숲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합이죠. 그런데 숲에는 숲 아닌 여러 생명 형태들과 무생물들의 지저분한 집합입니다. 게다가 다른 존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나가기도 하며 번식을 하고 투쟁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늘 동일하게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식물들의 몸은 그 식물이 아닌 것들, 대표적으로 독립생활하던 박테리아였던 것들이 어떤 것은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가 됐고 어떤 것은 들어와서 엽록체가 됨으로써 하나의 집합이 된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 어떤 이례적 사건으로의 엽록체를 여의게 되면 그것은 동물이 됩니다. 하나의 대상은 일종의 집합인데 그 집합에는 그것 아닌 것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이 집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대상이라 여기는 것은 이처럼 그 대상과 그 대상의 안팎에 언제나 출몰하는 망령들로 늘 그득합니다. 공리계 안에 자체로는 옳다고 증명될 수 없는 공리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만일 이 공리를 제거한다면 남은 공리들 중에 역시나 자체로는 옳다고 증명될 수 없는 공리가 포함됩니다. 그 옛날 유리수가 무한하다고 믿어졌을 때 누군가 무리수라는 루트 1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히포크라테스 학자는 그를 교살에 수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듯 무리수의 존재를 금지할 수는 있었어도 없앨 수는 없었죠. 공포에 의한 금지를 무리수라는 존재가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사유의 정체입니다. 거대한 실체가 우리를 덮쳐와서 파괴시켰을 때 우리 사유는 우리 사유 속에 있었던 것과 잘 맞지 않더라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공리계에서 모순을 제거하려 하기보다는 공리계에 다른 공리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공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합니다. 역시나 그 공리계에는 자체 증명이 불가능한 공리가 꼭 하나는 있겠지만요. 모순에 대한 공포로 그것을 없애려기보다는 어떤 공리를 추가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공리를 발견하는 기쁨과 웃음의 방식. 식물이라는 공리계에서 엽록체가 제거되었을 때 동물이 발명되고 동물이라는 공리계에 엽록체가 더해졌을 때 식물이라는 새 공리가 진화해 왔듯이. 다크 에콜로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더 이상 인간의 의식과 이 의식의 대상인 현상계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감각과 지성에 의해 포함되지 않는 광대한 존재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세계 속에 작게 쪼그라들어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발견이 이성과 논리 자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락 다음에는 예컨대 단락의 끝에쯤 보면은 예컨대 플루토늄 239의 반감기는 24,100년인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근대의 관측 장치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질문조차 되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크 에콜로지를 모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하이퍼 오브젝트는 전체화하는 사유로 환원될 수 없다. 우리는 사고 자체가 도저히 필적할 수 없는 상대를 하이퍼 오브젝트라는 충격의 형태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사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이퍼 오브젝트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요컨대 실제는 인간 중심적이지 않고 또 인간스러운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실제를 구성해내는 게 아니라 인간보다 더 거대한 혹은 모트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초미세한 것들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코로나가 지금 전혀 거대하지 않죠. 그래서 더 무섭죠. 미세 플라스틱처럼. 초미세한 것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실제들을 그냥 추가해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고 자체가 전면적으로 인간 존재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단락. 에콜로지컬한 존재들이 그것들을 완벽하게 포섭하게 될 완벽한 메타 언어의 가능성을 분쇄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우리가 에콜로지컬하게 사고하면 그 사고는 필연적으로 다크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유는 다크 에콜로지입니다. 우리가 알수록 점점 더 언캐니한 것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단지 밝음과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명암의 그레데이션, 황혼 속의 그림자, 달 밝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콜로지컬한 자각의 지배적 양태는 불안입니다. 즉 사물들이 표면상의 오리지널한 의의를 상실해버렸다고 하는 감정, 뭔가 섬뜩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게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많은 비인간적인 것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고요. 요 단락의 끝에서 세 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이 존재자는 직접적으로는 알려질 수 없는 까닭에 직관에 의해, 즉 칸트가 말하는 것 같은 일종의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에 의해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본질이 말할 도리가 없는 것인 한에서 다크한 것입니다. 나 아닌 것들이 마술적으로 공존하는 것,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 아닌 것, 내 안에 가둬질 수 없는 것들이 명멸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늘 우리 앞에서 망령처럼 출몰하는 다크한 세계.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계에 어울리도록 생각의 공리들을 추가하고 걸맞지 않는 공리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의식과 감정을 다크한 인류세에 맞추어 튜닝해가는 것, 그것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무의식 중 어떤 것을 스스로 잃고 새로운 무의식을 창안해서 장착하는, 기계처럼 장착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진입한 인류세는 이런 세계와 이런 인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튼의 얘기고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붙이면서 끝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의 응급책은 대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록 부자연스럽지만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어 앉아보니 좋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하 몇 층까지 기어들어가 전철칸에 쟁여지는 거 날마다 싫지 않습니까? 돼지나 소, 닭들의 거리를 지금도 그렇게 제거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을 만할 때 떨어져 있고 만나야 할 때 만나는 거. 그러니까 만남은 선이고 떨어지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자. 무엇보다도 인간끼리 너무나 과밀해왔던 것을 다시는 회복하지 말자. 늘 인간들을 만나고 인간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없이 많은 인간 아닌 것들을 먹고 마시고 토해왔다. 과도했던 접촉과 대면으로 돌아가지 말자. 백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타자인 바이러스를 배제하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백신 개발을 저지하려는 것은 지금으로선 무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인들은 지금까지 과도하게 백신에 의지해왔고 특히 한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인간에게서 인간 이외의 것을 제거하여 오직 인간만 남기려는 기획이죠. 그런데 미래의 비전으로서 우리에게는 거리가 필요하다. 하먼의 존재론의 핵심에서 객체들은 서로 섬처럼 단절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연속인데 뭐가 잘못돼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존재하면서 이런저런 채널들이 열릴 때 간혹 관계하고 그러면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이의 무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집단에서 다른 더 큰 집단으로 옮겨갈 때나 더 큰 집단에서 개인인 나로 내려올 때나 내려가든 올라가든 두렵거나 설레는 것입니다. 때로 공포도 찾아오지만 그 중간중간에 웃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
지구의 심장도 인간의 심장도 너무 뜨거워져서 날마다 열심일 때 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거리가 벌어지면 사이가 생길 것이고 좀 더 지나면 다른 것들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사물이 나타날 겁니다. 이 낯선 존재들이 벌이는 신기한 일, 이게 사물입니다. 어떤 일이나 동물, 식물, 인물, 만물할 때의 물, 그래서 사물. 너무 나에게만, 너무 사람들에게만 시선이 갇혀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기타 등등의 이 사물들,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면 그 사이로 하나둘 사물들이 걸어올 겁니다. 대낮이 줄어들면 음의 사물들이 출현하겠죠. 그런데 사물과 사물 사이에도 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사물과 사물 사이, 그 그림자 속에서 쉬고 싶습니다. 지구의 가을을 기다리면서. 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제시하고 나서 바로 양자역학이 발전했죠. 그래서 어떤 빛의 속도에 상응하는 어떤 거대한 스케일에서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 그리고 아주 작은 미시적인 세계를 우리가 관찰할 때 또 적용할 수 있는 양자역학의 어떤 이론들, 이것이 서로 어울리질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숙제를 지금 100년째 못 풀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의 수건이자 로망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까 김남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셨던 할머니의 책의 부제로도 나와 있는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물리학의 이론, 이것으로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쩌면은 지금 소개해 주신 몰튼의 이 사유 자체가 어떤 그러한 물리학의 오늘날에 있어서의 어떤 당면한 한계와 문제점, 그것을 또 인문학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또 다시 사유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시도로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로 마지막에 조금 서두르신 것 같아서요. 나중에 질의 시간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또 특히 몰튼의 사유에서 그 예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김남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이 직역주의를 극복하는 어떤 예술의 기능, 이것과 또 어떻게 서로 상응하는지 또 관계를 맺는지 여기에서도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